네, 이번 회차는 1편의 4장 무역결제 중에서 5절 신용장 결제 방식 대목차 5번 신용장 거래 당사자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신용장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하고 등장하는 은행들이라든가 매도인 매수인의 명칭, 수익자, 개설은행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UCP 규정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차 5번에 신용장 거래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목차 보시면 신용장의 취소와 조건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양도 가능 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는 건 뒷부분에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쌓아가야 할 이런 전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쌓인 다음에는 맨 뒷부분에서 양도 가능 신용장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양도 가능 신용장 관련된 내용들은 당분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개설은행 그리고 중간에 확인은행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설은행하고 수익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조건에 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 하고 수익자에게 약속하는 게 신용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통지은행도 있고 확인은행도 있고 지정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은행들은 필요에 의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익자하고 개설은행 사이의 약속이 신용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이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살펴봤던 신용장의 정의에서 which is irrevocable 이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으로 보는 겁니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고 오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요. 그 약속이 신용장이라 그랬죠.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나서 아니 나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돈 안 줄래. 이렇게 신용장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뭐 A라는 조건의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돈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B라는 조건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신용장 개설해 놓은 다음에 개설은행에서 마음대로 신용장을 취소한다거나 신용장의 조건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수익자가 그 신용장 개설된 걸 믿고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한번 개설이 되면 개설은행이 마음대로 취소도 할 수 없고요. 그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설은행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은행하고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괄호에서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if any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은행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인은행이 있는 신용장은 조금 특이한 신용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돈 주겠다고 약속한 신용장상에 자신이 약속을 또 추가한 은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위로 보면요.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랑 동급이에요. 둘 다 그 일치하는 제시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 주겠다고 약속한 은행이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 신용장이다. 확인은행이 있는 신용장이라고 하면 그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할 때는 확인은행도 껴줘야 돼요.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도 자기가 확인을 추가했으니까 개설은행이랑 동급으로 보고요. 만약에 신용장을 취소 변경하려고 하면 개설은행 수익자 만약에 확인은행도 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까지 껴줘야 돼요. 그 셋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용장을 처음에 개설할 때 약속,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없던 걸로 합시다. 취소합시다. 전원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당사자를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설 의뢰인은 없어요. 개설 의뢰인은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이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서 조건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제시될 서류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개설 의뢰인한테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죠. 개설 의뢰인은 매수인이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아, 우리 신용장 조건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꿉시다. 둘이 미리 뭐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미리 합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개설의뢰인이 자기가 개설을 의뢰했던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던 개설은행에 찾아가서 조건 처음에 A라는 조건으로 개설을 했었는데 이걸 A-라는 조건으로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변경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실무상 조건 변경을 할 때는 매수인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매수인 몰래 그냥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이렇게 조건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정상 보면 신용장이라는 건 이제 일단 개설의뢰인을 배제한 개설은행과 수익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조건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은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에 이제 기본 당사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당사자의 구체적인 UCP상의 규정, 지위라든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수익자, 베네피셜이라고 불렀었죠? 이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고요. 수출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내용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물품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한테 물품을 갖다주는 송화인의 지위가 되는 거고요.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환어음의 발행인이 수익자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개설은행, 이슈잉뱅크 라고 한다 그랬어요. 발행은행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 UCP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요. 오프닝 뱅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내용, 동그라미 2번의 내용, 우리 앞에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관련된 내용이 이제 UCP에 규정되어 있는 개설은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입니다. 자, 박스 안의 내용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제시라는 개념을 우리 살펴봤었죠.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신용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설은행은 결제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정은행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은행을 지정은행으로 만들어 놨던 또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아무튼 수익자가 가서 서류를 제시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하지 않아요. 가서 서류를 제시했는데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개설은행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은행은 수입국에 있고 수익자는 수출국에 있으니까 직접 서로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고 돈 받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지정은행을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지정은행이 대금 지급을 신용장의 조건대로 해주지 않는다.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그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개설은행은 매입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는데 매입만 못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개설된 신용장이 매입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그 지정은행에 가서 매입해달라 그랬는데 매입을 안 해줘요. 그러면 개설은행이 책임을 져주긴 하는데요. 매입은 안 해줍니다. 개설은행이 나중에 상환하기로 약속해 있던 그 만기의 대금을 그냥 결제할 뿐이에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셋 중에 하나로 대금 지급을 할 뿐이지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매입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대금 지급하기로 하는 것 신용장이었고요. 취소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의무를 언제부터 지느냐?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발을 못 빼는 겁니다. 일단 개설하고 나면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해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거 질문 자주 하시거든요. 이 문장 끊어 읽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개설은행은 하고요. 여기까지 끊으세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지정은행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를 하거나 또는 매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류를 개설은행에다가 송부하는 것 다 지정은행이에요. 지정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설은행은 매입 못한다면서요. 근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매입을 하고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매입을 못한다는데 여기 매입을 하고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요 앞에 나오는 설명들은 다 이 지정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정은행에 서류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서류를 심사를 일단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지정은행이 판단해요. 그리고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결제를 해주든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해주든지 매입을 해주든지 넷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하든 돈을 주든 아무튼 대금 주기 돈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는 약속까지를 했어요. 그 서류를 심사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지정은행이 보내면 개설은행도 서류를 심사하고요. 일치하는 제시가 맞네라고 하면 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한 금액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상환을 하는 의무가 개설은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은 지정은행이 아무 서류에 대해서나 결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지정은행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상환해준다, 리임버스먼트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독립적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앞 시간에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프로드 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에 수익자가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요. 결제 또는 매입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 위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가짜 서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지정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그거 골라냈어야 돼요. 근데 지정은행은 아무런 뭐 잘못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서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지정은행이 결제 매입을 하고요. 그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넘겨줬습니다. 근데 개설은행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위조된 서류다. 실제로 물품 그런 게 실린 게 없다. 계약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기거래 배제 원칙에 따라서 나 대금 안 준다라고 은행이 법원에 찾아가서 인정션,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수익자에 대해서는 위조 서류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돈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정은행들은요, 사실 수수료 받으려고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용장을 개설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신용장 업무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이 지정은행의 역할을 해주고 수익자한테 받든 개설은행에게 받든 아무튼 나중에 수수료 받을 걸 생각하고 결제 매입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신용장 금액하고 수수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용장 금액이 뭐 1억 원이다. 근데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지급했을 수도 있고요. 지급해주기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을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받을 걸 예상을 하고 그 금액을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다라고 판명이 나서 개설은행이 지정은행한테도 상환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조금 그 수수료 받으려고 업무에 참여했던 은행이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날리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지정은행 업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 골치만 아프고요. 우리 위험이 너무 크니까 지정은행 역할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지정은행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UCP 규정에 이런 걸 두었어요. 지정은행에 대해서 상환을 해줘야 할 의무는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한 약속하고는 별개로 본다. 별개의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수익자가 위조 서류를 제시해서 지정은행으로부터 결제 또는 매입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반드시 지정은행한테는 상환은 해줘야 됩니다. 이거하고 별개예요. 상환은 일단 해준 다음에 수익자에게 지급된 그 돈을 개설은행이 소송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쫓아간다든지 해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잘못되는 경우에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지게 되는 거고요. 상환은 어떤 경우에도 지정은행은 1차는 제시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제 매입하고 서류만 보냈다라고 하면 돈은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하는 내용들은 약간 깊은 내용이긴 한데 지정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UCP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환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 지정은행들이 업무에 참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정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류를 받고 나서 바로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만기에, 약속한 만기에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정은행이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약간 깊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매입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입의 정의에 나오는 구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매입의 업무하고 여기서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 이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연지급 신용장이라거나 또는 인수신용장이에요. 서류를 갖다 줬어요. 심사를 했어요. 일치한 제시예요. 그러면 연지급 신용장이라면 연지급 약정서를 써주고 거기 만기가 써 있습니다. 그날에 오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인수신용장이라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원을 인수를 해주고 만기에 그 환원을 갖고 오면 지정은행이 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일 후가 만기라고 쳐볼게요. 수익자는 60일 후에 이 지정은행을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수익자 입장에서 지금 돈이 급해요. 당장 내일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니 60일 후에 대금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든 일치하는 제시라는 거 심사가 끝났고요. 돈 주기로 한 건 결정이 된 거예요. 60일 기다리면 돈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돈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이자 같은 걸 좀 떼고 수수료를 좀 떼더라도 지금 좀 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지정은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60일에 돈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 떼고 이자 떼고 수수료 떼고 지급하고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지정은행이 이거 연지급 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인데 60일 후에 돈 주기로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선지급을 먼저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환도 좀 미리 해주세요. 이렇게 개설은행한테 요구하면 개설은행 아니 우리가 신용장 개설할 때 내가 상환해 주기로 한 날은 정해져 있었어요. 뭐 그날도 아마 60일 후가 될 겁니다. 그 날짜에 돈 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이자 수익 받아놓고 돈도 먼저 받고 그렇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선지급 또는 구매라는 말은 나중에 줄 돈, 연지급 인수신용장에서 줘야 할 돈을 미리 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좀 복잡하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튼 매입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만기에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라도 개설은행이 이 지정은행한테 상환해주는 날짜는 처음에 약속했던 그 날짜에 상환을 해준다. 그 밑에 보시면요. 용어 설명해가지고 상환이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를 우리가 세 가지의 상황에서 상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상환이라고 쓰는데요. 첫 번째 상환하고 두세 번째 상환은 한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한자 보고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상환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환이다라고 표현했던 건 against를 번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선화증권 BL의 원본과의 상환으로 수입국에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물품을 내준다. 뭐 이런 표현 쓸 때. 그 다음에 CAD라는 것도 있었죠.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거 표현 쓸 때 상환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이때는 맞바꾼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환원을 발행했다. 누군가가. 환원을 발행했고 그 환원을 누군가에게 유통을 시켰다. 배설을 해서 권리를 넘겼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환어음의 대금 지급을 받을 수취인이
화나음의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급인한테, 수취인이 지급인한테 화너음을 제시를 하면서 대금 지급을 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지급인 돈을 안 준다라고 하면 이 돈 지급이 안 됐으니까 내가 화너음 구매할 때 줬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상환 청구권이라고 했었죠. 그때도 소구권 또는 상환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상환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상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환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reimbursement, reimburse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reimburse는 나를 위해서 다른 당사자가 어떤 돈을 썼을 때 그 돈을 되갚아 주는 걸 상환이라고 합니다. reimburse, 여기서 나온 reimburse는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을 위해서 수익자한테 대금 지급을 한 경우에 그 돈을 갚아주는 거, 요 상황에서 돈 갚아주는 그 일을 상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계속 상환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단어들이 좀 구분해 보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의 상환은 뭘 의미하는 것이구나. 특히 영어하고 좀 연결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확인은행 보겠습니다. 자, 컴퍼잉 뱅크.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요청한 거예요. 또는 수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권한을 주거나 요청하거나 뭐 표현이 다른 거지. 결국에 그 결과는 같습니다. 확인 신용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요청해서 신용장에다가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수지급 매입을 확약하는 제3의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매입을 못하지만요. 확인은행은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개설은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대금 지급을 질 은행의 확약을 요구할 때 선정이 된다 그랬어요. 확인은행이 있다라는 말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은행이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설은행이 돈 안 주면 확인은행이 돈 준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확인은행이든 개설은행이든지 동급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만약에 지정은행에서 뭐 약속한 대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개설은행에 가도 되고요.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으로 가도 됩니다. 개설은행에 갔다가 대금 지급이 안 되면 확인은행으로 가야 하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 두 개 다 개설은행이다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돼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때로부터 말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취소 불능적으로 신용장에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고요. 확인은행은 확인을 붙이는 순간부터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앞에서 개설은행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지정은행이에요. 확인은행이 A라는 은행이고요. 지정은행이 B라는 은행이라고 칩시다. 다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하지 않아요. 자,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찾아갔는데 지정은행에서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결제를 해주거나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이러면 개설은행한테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에 가서 대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결제합니다. 여기도 매입은 아니에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으로 송부한 지정은행. 이것도 역시 끊어읽기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보낸 은행은 지정은행인 거예요. 여기서 매입한다라는 건 지정은행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지정은행에 대해서 상환의 의무 또한 부담한다. 자, 지정은행이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를 심사했고요. 일치하는 제시예요. 그래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면 개설은행이 상환해 준다 그랬어요. 똑같이 확인은행이 있으면요. 지정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나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요.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안 보내고 확인은행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보내면 돼요. 확인은행이 있으면 확인은행으로 보내도 되고 개설은행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했으면 상환은 확인은행이 해줍니다. 확인은행이 지정은행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는 수익자만 개설은행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정은행도 아무 데나 보내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서류를 보내면요. 확인은행도 서류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나서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면 만개 상환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은행도 서류를 다시 개설은행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개설은행도 또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은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은행이 서류를 확인은행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상환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고 나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개설은행한테 또 상환을 받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설은행으로 바로 보내도 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그릴게요. 좀 복잡하니까. 신용장을 개설은행이 개설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직접 수익자한테 통지를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통지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갖고 수익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통지은행이라 그랬고요. 방금 봤던 확인은행도 있어요. 확인이 요구되는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추가해서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은 확인은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행이 있습니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정해준 은행인데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수익자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결제 또는 매입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라 그랬어요. 이 세 은행들은요. 보통 그렇게 정해진 건 규정은 없어요. 근데 보통 수출국에 있습니다. 수출국에 위치해 있고요. 확인은행, 지정은행, 통지은행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은행들을 구분하는 이름들은요. 기능적인 분류예요. 물리적인 분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확인을 한 다음에 B라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은행이 지정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은행이 하나의 은행이 확인한 다음에 통지까지 하고요. 지정은행도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은행을 확인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꼭 별개의 은행, 물리적으로 다른 은행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근데 확인 신용장인 경우에는요. 확인 업무가 신용장 업무 중에서 개설은행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의무를 지는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 따로, 통지은행 따로, 지정은행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확인은행에서 확인하고요. 통지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지정은행도 자기가 그냥 하나의 은행, 뭐 A라는 은행이 이걸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확인은행은 A라는 은행이고 지정은행, 통지은행은 B라는 은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조합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분류하는 확인은행, 지정은행, 통지은행 기능적인 분류이고 물리적으로 이 은행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은행, 하나의 은행이 이 업무들을 다 할 수도 있고 두 개 은행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나온 얘기는요. 확인은행이 하고 지정은행은 서로 다른 은행인 거예요. 별도의 지정은행이 있는데 그 지정은행에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개설은행과 똑같이 수익자가 대금 주세요라고 하면 매입은 빼고요. 결제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도 확인은행이 지고 있고요. 근데 지정은행이랑 확인은행이 동일한 은행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 이게 매입신용장인데요. 지정은행은 이 은행이에요. 확인은행이면서 지정은행입니다. 근데 신용장은 매입신용장이에요. 그러면 서류를 심사를 하고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면 매입은 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는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상환 청구권은 없이 매입을 합니다. 일반적인 매입은행은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데 확인은행이 자기가 스스로 매입은행이 되는 경우는 상환 청구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상환 청구권, 리코스라고 하는 것 또는 소구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화나움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인이 지급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급 거절을 하면 자신한테 그 환원을 판 당사자에게 내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환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지정은행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불했습니다. 자, 매입은 이거 환엄이나 서류를 사주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자가 환엄을 발행하면서 신용장상에 돈 받을 권리는 원래 수익자가 갖고 있었는데 그 권리를 매입하면서 넘겨준 거예요. 그 돈 받을 권리를 넘겨주고 돈은 미리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확인은행이 없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이제 서류를 보냈어요. 근데 개설은행이 돈을 안 줘요. 개설은행이 왜 돈을 안 줄까요? 자,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99.9%는 불일치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정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나는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해줬는데요. 그걸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근데 개설은행도 서류를 또 심사하거든요. 근데 지정은행에서 그 매입은행이 보지 못했던 하자를 불일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 안 줍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매입은행은 내가 그 샀던 금액, 환어음에 대해서 그 서류에 대해서 샀던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확인은행이 아닌 그냥 지정은행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른 은행들은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이면 그 매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지정은행이어서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이다라고 하면 매입은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왜 상환청구권 못 가질까요? 자, 상환청구권은 돈 줄 사람이 대금 지급을 안 하면 내 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근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랑 동급의 지위를 가집니다. 개설은행이 돈 안 주면요, 확인은행이 자기가 돈 줘야 돼요. 만약에 확인은행에서 매입을 했는데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내가 이 서류를 삽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내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줄 사람, 돈 줄 의무는 확인은행한테도 있는 거예요. 대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줬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그 매입은행이 된다라고 하면 확인은행이 자기가 지정은행 매입은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입은 해주되 상환 청구권은 없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깊은 내용이긴 해서 제가 앞으로 자주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앞으로는 요 상황이 나오면 확인은행이 아닌 그냥 지정은행만이 매입을 했을 때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요 말씀만 앞으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우리 URC에서도 비슷한 내용 봤었는데요. 신용장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은행들은 모든 은행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행이든 개설은행도 다 포함이에요. 은행들은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에 응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의무는 없지만 안 하면 그냥 통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합니다라고 알려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은행한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할 수 있으면 확인을 추가해서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싫으면 싫다고 개설은행한테 그 요청한 은행한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이 뭐 다른 은행을 섭외해서 확인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겠죠. 통지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장도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라고 그냥 알려주면 돼요. 자, 지정은행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지정은행 역할 우리 신용장 업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통지만 해주면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개설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개설은행이 와서 신용장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신용장 요새 업무를 안 합니다. 다른 은행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돌려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은행들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URC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자, 안 하면 안 한다고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그랬죠?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신용장 확인할 준비가 안 됐다. 우리는 확인 업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통지만 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확인은행이 통지은행의 역할까지 같이 하도록 개설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요. 요 분류들은 다 기능적 분류
W라 그랬죠. 확인해가지고 통지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통지만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 보시면요. 신용장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건 문제가 조금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신용장 금액 예를 들어 100달러인데 100달러 전체가 아니라 뭐 50달러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 이렇게 일부 금액에 대한 확인만도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CP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목차 보겠습니다. 기타 당사자예요. 기타 당사자는 지금 우리가 봤던 개설은행, 그다음에 수익자, 있는 경우 확인은행. 이 세 당사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신용장이 개설된 다음에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요 세 명을 기본 당사자라고 했었고요. 기본 당사자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을 기타 당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개설 의뢰인이에요. applicant라고 불렀었고요. 매매계약상 매수인 수출거래에서 수입자가 될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중간에 accountan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applicant 대신 accountant라는 표현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요.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 답이 개설 의뢰인 applicant인 경우에 문제가 너무 쉬우면 applicant라고 그 선택지를 안 쓰고요. 답지에다가 accountant 요것만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applicant하고 accountant은 같은 의미다. 특히 신용장에서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입니다. 중간에 이제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 자, 어드바이징 뱅크라고 했었고요.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그냥 전달해주는 은행이에요. 그걸 통지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보통 수출국 내에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 확인을 추가하거나 지급은행 또는 인수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은행이 이 역할들을 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개설된 신용장의 외견사안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통지은행은 결제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을 통지한다. 다른 업무는 안 하고요. 지금 이 통지은행은 확인은행도 아니고 지정은행도 아니에요. 그냥 통지만 하는 은행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통지은행은 UCP, 그 신용장에서 등장하는 은행 중에서 가장 의무 부담이 없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을 그냥 조건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 신용장을 알려줬다고 해서 통지를 해줬다고 해서 결제를 해주겠다 또는 매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 결제를 해주거나 매입을 한다라는 의무 부담 없이 그냥 신용장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의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순수한 통지은행이라고 하면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결제 매입에 대한 의무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는 통지은행하고 매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정은행, 매입은행이 아니라 지정은행이라고 바꿔놓으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보통 이제 매입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신용장의 업무를 설명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그냥 매입 신용장을 주로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통지은행하고 지정은행은 동일한 은행인 경우가 많다. 이 역할을 하나의 은행이 다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실무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CP 세부적인 규정인데요. 신용장 통지 및 신용장 조건 변경의 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장 그리고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은 조건 변경에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신용장 통지하는 거 먼저 생각해 주세요. 자,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원문 표현으로는 may be advi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한테 알려줘도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뿐이에요. 개설은행은 수입국에 있고 수익자는 수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통지은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결제나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신용장 그리고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그냥 알려주는 역할만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그리고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 이걸 제2통지은행이라고 하는데요. Second Advising Bank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약간 깊은 내용이긴 한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온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익자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인 개설의뢰인하고요. 둘이 매매 계약에서 신용장의 조건을 미리 다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이 개설될 그 조건은요, 매매계약상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이런 조건으로 신용장 개설해 주기로 한다라고 약속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계약에서 미리 약속을 하면서 나 수익자가 이제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A라는 은행이 내 주 거래 은행인데 이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받고 싶으니까 A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매매계약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한테 신용장 개설하면서 조건으로 이렇게 건 거죠. A라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해달라. 그런 신용장을 개설해달라. 근데 개설은행이 이 A라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하려고 봤더니 둘 간의 거래 관계가 없어요. 환거래 관계가 없는 은행이에요. 이런 은행하고는 직접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은행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 은행은 이 A라는 은행하고도 업무 관계가 있고 개설은행하고도 업무 관계가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B라는 은행한테 신용장을 한번 통지한 다음에 B가 A하고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B가 A한테 또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A라는 은행이 수익자한테 이렇게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설은행 쪽에서 보시면 첫 번째 통지은행이 되는 은행이 있고요. 두 번째 통지은행이 되는 은행이 A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지은행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조금 세부적인 규정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통지은행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통지은행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관련된 내용이 지금 방금 보신 이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이 신용장 그리고 조건 변경의 통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조건 변경 또는 통지를 승부한 은행에 이를 알려야 된다. 은행이 시킨다고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통지은행은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는 없다 그랬는데요. 아주 약한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를 했어요. 그 통지를 했다는 그 행위로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외관상 진위성, 이걸 외견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apparent authenticity예요. apparent,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봤을 때의 authenticity는 진짜인지 여부, 진본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신용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에 대해서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 자,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할 때요,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이게 실제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살펴볼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 이거 가짜 신용장은 아니다. 제대로 된 신용장이다. 이게 뭐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우리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통지가 되어 왔으니까 뭐 제대로 개설된 신용장이겠지. 이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통지하라는 거예요. 통지를 하면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 그리고 통지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UCP상 규정을 했어요. 통지은행 통지를 하잖아. 통지를 하면 이 신용장이 진짜라는 것과 그리고 신용장 조건에 네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장 통지하기 전에 이게 진짜 신용장인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신용장 조건에다가 이상한 거 추가해서 통지하지 마. 통지하라고 알려준 조건대로 그대로 수익자에게 알려줘. 이런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를 만약에 했다 치면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에 대해서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 내가 겉으로 봤는데 이건 진짜 신용장이야. 그리고 나는 신용장에 손대지 않았어. 통지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다. 신용장을 통지하면 이거 확인 다 했다 이런 걸 약속한다라는 걸 그냥 네가 겉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런 정도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통지은행은 신용장에 손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반영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통지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규정이 나왔는데요. 자, 계속 보시면 통지은행이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를 요청받았으나 신용장 조건 변경의 통지가 외관상 진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자, 이거 통지하면 외견상 진정성 내가 확인했는데 괜찮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봤는데 이게 진짜 신용장인지 가짜 신용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시한 은행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장 통지하라고 요청한 개설은행한테 이거 신용장 내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 거래 관계가 뭐 있는 은행도 아니고 신용장이 제대로 개설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알려주고 끝내야 되겠죠. 근데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수익자한테 외관상 진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야 된다. 자, 이 신용장을 통지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요, 통지는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신용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심해서 잘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통지는 합니다. 이렇게 그냥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뭐 잘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라? 수익자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지하기 위해서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을 이용한 은행은 그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자, 신용장이 일단 통지가 됐습니다. 통지가 됐는데 A라는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해서 통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건 변경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텐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조건 변경을 한다 라고 할 때 조건 변경의 통지는 B라는 은행을 통해서 온 거예요. 보통은 조건 변경이 되고 나면요, 새로운 조건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 주면 이제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통지받은 조건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은 조건으로 서류를 이제 준비해야 될지 수익자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 변경 안 할 때 원래 조건으로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원래 조건 말고 조건 변경된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으로 신용장 거래합시다. 이거를 이제 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통지를 해주는 은행은 A은행이었고 조건 변경은 B라는 은행으로 왔다 그러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어떤 게 진짜지?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게 먼저 온 거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 조건 변경을 한다고 하면요, 처음에 통지했던 은행을 통해서 조건 변경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B라는 은행을 통해서 A라는 은행으로 간 다음에 수익자에게 통지됐다. 통지은행이 2개 있었다라고 하면 조건 변경을 할 때도 이 동일한 은행, 처음에 신용장이 통지됐던 은행을 통해서 조건 변경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UCP상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이에요. 자, 지정은행은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라고 앞에서 정의를 하고 있었죠. 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 지정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신용장은 그 신용장에 이용 가능한 은행,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해라. 자, 이 신용장은 A라는 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는 모든 은행에서 아무 데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애니뱅크에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장 개설할 때 명시해 주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수익자가 꼭 지정은행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개설은행이 디폴트예요. 원래는 개설은행에 서류를 갖다 주면 돈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말은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개설은행은 매입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수권을 받거나 요청받은 은행으로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정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종류가 일람지급은행,
또는 연지급은행, 연지급 신용장이라면 연지급 신용장 하에서 연지급 약정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지정은행을 연지급은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이 인수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환화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대금 지급해주는 지정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매입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매입해주는 지정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의 세부적인 이름들이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네 가지, 신용장의 이용 방법 네 가지였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에요. 확인은행이 아닌 그냥 순수한 지정은행입니다.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해 명백히 동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은행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지정은행으로 지정을 해놓거나 특히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 지정은행이 반드시 결제 또는 매입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내가 지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걸 수익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결제 또는 매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정은행이 돼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수익자한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기가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지정은행은 단순히 개설은행의 위탁에 따라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담당할 뿐이므로 지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개설은행에게 있다. 개설은행이 신용장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은행이 지정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정은행에서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은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정은행의 세부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일람지급 신용장이라면 해당 지정은행은 일람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연지급 신용장이라면 연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인수신용장이라면 지정은행이 인수은행이 되는 거고요. 매입신용장이라면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매입은행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매입은행의 경우 수익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에 은행에 선적 서류를 제시하며 환원을 발행하여 매입을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에 응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나 환원을 구매하는 것이 매입이라 그랬어요. 사주는 게. 그래서 환어음의 피배서인, 환어음의 배서를 받는 사람, 선의의 소지인, 결국에 환어음상의 폐의, 수취인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수익자가 받을 돈을 자기가 받기로 그 권리를 돈 주고 사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요. 이건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해요. 보통은 이건 UCP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치환거래은행이에요. 여기는 조금 헷갈리시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자, 예치환거래은행이라는 은행들이 뭐냐면요. 서로 상대방 은행의 계좌를 자신 은행에 갖고 있는 은행들을 말해요. A라는 은행이 일람지급 은행이다 라고 하면 개설은행의 계좌가 이 A라는 은행에 있어요. 개설은행에도 A라는 은행의 계좌가 개설은행에 있는 겁니다. 연지급,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이라면 보통은 개설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지정하지 않고요. 자신하고 예치환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하고 업무를 합니다. 지정은행을 이런 은행들은 이런 신용장의 경우에는 예치환거래 은행인 은행으로 지정을 해놔요. 아무 은행이나 애니뱅크나 다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인수니까 인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인수신용장이에요. 그러면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서 여기에다가 환어음까지 같이 제시를 합니다. 환어음은 기한부 환어음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일치하는 제시예요. 일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된 환어음을 이 은행이 인수를 해줘야 돼요. 인수를 해주고 만기에 대금 지급을 환어를 갖고 오면 다시 만기에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인수신용장이라면
수익자가 수출자가 수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환어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개설은행이 돈 주겠다고 약속한 당사자니까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환어음을 인수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어음을 수입국으로 보내야 돼요. 수입국으로 보내서 개설은행이 인수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받은 환어음의 원본을 다시 수출국으로 보내서 수익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요, 이걸 다시 제시를 하면 그 인수받았던 환어음을 제시하면 만기에 다시 지급인인 개설은행으로 수입국으로 다시 환어음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환어음을 받고 개설은행이 또 대금을 줘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용장을 개설한 건 개설은행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금 지급의 주체는 개설은행이 돼야 되지만 개설은행이 인수은행하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신용장을 네가 개설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개설한 건 아니지만 이 환어음을 내가 인수해주고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받고 대금 지급하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니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신용장을, 그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인수를 해주시고요. 직접 환어음의 지급인 역할을 해주세요. 그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인수은행한테 직접 인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수출국에 있는 인수은행한테 인수를 받고요. 나중에 만기에 인수은행한테 그 인수받은 환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수은행은 돈을 어떻게 주냐면요, 개설은행의 계좌가 자기 은행에 이미 개설이 돼 있어요. 여기서 돈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연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일치하는 제시면 연지급의 약속을 직접 해주고요. 만기에 다시 자기가 지급해요. 돈 지급할 때도 개설은행 계좌에서 그냥 꺼내서 주면 돼요. 일람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류를 심사했는데 일치하는 제시면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돈 꺼내서 바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은행 입장에서는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이 은행들이 최소한 나 정도의 심사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보다 심사를 더 잘하든지 나 정도의 심사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치한다고 하면 내 계좌에서 돈 꺼내서 주는 것이니까 나 대신 심사를 할 때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되고요. 내 계좌에서 돈을 바로 꺼내갈 수 있는 은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용 방법에서의 지정은행들은요, 딱 자기의 거래은행,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에서의 지정은행들은요, 개설은행이랑 친한 개설은행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요, 이 서류들을 지정은행이, 그 매입은행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먼저 주고요. 이 서류를 직접 개설은행한테 자기가 제시를 하고 수익자 대신에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익자의 서류를 돈 주고 사는 거, 그게 매입이고요. 자기가 수익자의 위치에 쓰게 되는 겁니다. 환어음상의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수익자를 대신하는 수익자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은행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서류들은 수익자를 대신해서 개설은행에 제시하고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자라든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다.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에서의 지정은행들은 개설은행과 친한 개설은행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지정은행은,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대리인이다. 만약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매입할 때 내가 서류 심사했는데 괜찮았는데 개설은행으로 보낸 서류에서 개설은행이 귀신같이 또 불일치한 내용을 찾아내서 이거 상환 못합니다라고 지정은행한테 돈을 안 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매입은행은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수익자한테 내가 매입 시에 줬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결제가 안 됐습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권리가 있어요. 환어음에 피배서인, 그 환어음을 돈 주고 넘겨받은 사람, 배서를 받은 사람이면서 선의의 소지인, 결국에 환어음의 수취인의 입장에서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면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고 매입은행, 확인은행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매입은행만이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왜냐하면 환어음의 피배서인이면서 선의의 소지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매입 시 매입은행은 신용장 대금에서 금액에서 수수료와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것도 이제 shippers usance하고 bankers usance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예, 이 shippers usance라는 걸로 일단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 지급을 하고요. 만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 만약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은 매입은행이다. 그리고 그 매입은행이 확인은행의 역할까지 하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한 매입은행만이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은행들은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은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환은행은 뭐냐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결제하는 신용장이면 결제하고 매입하는 신용장이면 매입을 한 다음에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면 개설은행이 돈 주기로 약속한 만기의 신용장상에 미리 써 있어요. 그 만기는 이제 대금을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개설은행하고 이 지정은행하고 직접적인 환거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따로 하나 지정을 합니다. 이 은행은 뭐 하냐면요. 개설은행의 환거래 은행이면서 이 돈을 받을 은행과도 거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설은행 대신해서 돈만 지급하는 겁니다. 상환의 업무만 개설은행이 직접 지정은행한테 상환을 못 해줄 때 그때 상환 업무만 하는 은행, 이걸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라고 불러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은행을 비롯해서 수익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이 개설은행의 본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닐 경우에 직접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이 이와 같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은행이다. 지정은행한테 돈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은행이다. 자,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될까요? 돈 주라고 시킨 건 개설은행이니까요. 개설은행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별도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 그리고 상환수권서에 그런 사실을 명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 개설은행이 상환은행한테 너 수수료는 이 수익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수료를 수익자가 내야 된다 그러면 신용장 금액에서 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고요. 나머지 금액, 그 남은 금액은 자기가 수수료로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수권이라고 하는 건 개설은행이 상환은행한테 그 상환할 권한을 주는 그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상환해달라고 요청할 때, 요구할 때 그걸 미리 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CP에 은행 간 대금 상환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깊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신용장의 지정은행을 상환 과정에서는 또 클레이밍 뱅크라고 부릅니다. 지정은행이 만약에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상환의 상황에서는 지정은행을 청구은행이라고 불러요.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은행이다 라고 해서 청구은행이라고 불러요.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대금을 상환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당사자라고 하는 건 개설은행이 아닌 별도의 은행,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상환받도록 신용장상에 그렇게 써 있다면 그 신용장은 해당 상황의 신용장 일자에 유효한 은행간 상환에 대한 ICC 규칙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된다. ICC에서요,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건 Uniform Rules for Reimbursement라고 하는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요 업무에만 적용하는 ICC의 규정인데요. 조금 이따가 그 내용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상환은행이 따로 있고요. 이 상환 업무에 URR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상환수권을 할 때 신용장상에다가 이건 URR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상환 업무를 할 때는 UCP가 아니라 URR이 적용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UR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UCP에도 관련된 규정이 조금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게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 가능성에 상하는 상환수권을 부여해야 한다. 상환수권은 유효기일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된다. 상환할 권한을 주는 것하고요.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을 말하는데 우리 신용장 유효기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용장상의 조건하고 별개의 업무 처리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장하고 상환은 업무하고는 또 별개다. 이것도 독립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상환은행에 제공하도록 요청받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정은행이 서류를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심사해서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면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 확인은 없다고 합시다. 복잡하니까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직접 보내요. 그리고 대금 청구는 상환은행한테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금 청구해서 돈은 상환은행한테 받는 거예요. 서류를 상환은행으로 보내고 상환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이렇게 안 해요. 서류는 직접 지정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보내고요. 돈 달라는 요구만 상환은행한테 하고 상환은행은 서류도 안 봐요. 서류 심사도 안 합니다. 그냥 대금 지급 해달라는 요청 받으면 그냥 대금 지급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지정은행이 서류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고 상환은행한테 돈 받아가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개설은행이 그런 조건을 넣는다는 거예요. 상환 청구를 할 때 상환은행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때 내가 이거 일치하는 제시 꼼꼼히 잘 심사해서 이거 일치하는 제시다. 그걸 확인했다. 뭐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하고 그 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환을 받아라. 이런 조건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환은행은 서류는 코빼기도 보지 않습니다.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 그런 거 관계없이요. 그냥 돈 달라고 요구하면 돈만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서류는 바로 직송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상환 업무와 관련해서 ICC에서는 상환통일규칙 URR이라고 하는 Uniform Rules for Reimbursement 상환에 관련된 통일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다. 신용장상에 URR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UCP상의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그 정도의 규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은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신용장이 따로 있어요. 그 신용장의 내용들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양도은행도 양도 가능 신용장과 관련된 은행이어서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플러스에서요,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2회독 하실 때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심화예요. 이거는 요 내용은 잘 모르셔도 관계 없으니까요. 나중에 2회독 하실 때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잘 모르겠다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괜찮으니까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기 해가지고요. 거래관계에 따른 당사자의 명칭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를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자, 보시면 수출입 관계에서는 매도인을 수출자, 수출상이라고 하고 매수인은 수입자 또는 수입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상은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뒤에다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상황에서는요. 운송인한테 운송해달라고 물건 갖다 주는 사람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송하인이 되는 거죠. shipper, consignor가 되고요. 도착한 물품을 받는 사람이 매수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 상황에서는 매수인을 consign이, 수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의 채권 채무 관계. 물품 건네주고 대금 받을 권리가 매도인한테 있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상의 대금, 그 매매대금의 채권자는 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당사자니까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어음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하죠. 추심이나 신용장에서도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환어음상에서는 매도인이 발행인이 되고요.
대금 지급을 자기가 직접 받으면 자기가 수취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매입은행에다 팔았다라고 하면 그 환어음을 배서에서 넘기는 당사자, 배서인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어음 관계에선 추심의 경우라면 매수인이 직접 지급인이 되는 거죠. 드라위가 되고요. 신용장의 경우라면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환어음상의 대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신용장상에서는 매수인은 이 환어음 관계에서는 어떤 당사자도 아니에요. 추심의 경우에만 지급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심 상황에서는 매도인을 추심 의뢰인 프린서펄이라고 불렀었고요. 매수인은 그냥 드라위 지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는 매도인을 수익자라고 불렀고요. 매수인은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라고 불렀는데 어카운티라고도 쓴다. 이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플리컨트하고 어카운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오프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어떤 틀에다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입힌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지난 회차의 연장이고요. 복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같은 용어들이 반복이 될 거니까요.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혔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보충을 해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여러 번 이런 그 거래 과정이라든가 당사자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는 것도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해가 잘 돼서 쭉쭉 진도 나가면 더 좋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